자, 자, 이제 진정하시고요. 채팅도 진정. 이제 준비되셨죠? 자, 이제 저는 채팅을 접습니다. 접어버릴 겁니다.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 요약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운데로 와서 요 요약 특강의 취지는 기본 강의 차근차근 해서 끝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훑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본 강의가 100강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70강, 뭐 50강 이게 아니라 더 짧게 한 30강 이내로 해가지고 전체를 쭉 훑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 강의 듣고 나서 기억이 조금 살아 있잖아요.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쟁점을 쫙 훑고 나면은 그래도 기억이 좀 되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OX 문풀, 그 다음에 사지선다 통합기출 천재 문풀, 그 다음에 실전 동영 문풀,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근차근 쟁점을 설명드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요 강의의 취지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도 안 풀 겁니다. 문제는 기본 강의 때 다 풀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도를 나갈 때 조금 이거 약간 빠르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시간 내에 1회독을 마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쭉 여러분 멱살 잡고 또 한번 쫙 그 하루치 진도 끌고 나가면 여러분은 또 거기 빠르게 복습하면서 수업 때 좀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해 안 됐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들을 책으로 찾아보고 문제 찾아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본 강의 해당 파트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빈틈을 빨리빨리 채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보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뭐 작년에 시험 한번 봤거나 아니면 작년 한 중간쯤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요번 기본 강의까지 쭉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요약특강 이렇게 가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도 무리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기본 강의부터 공부, 저랑 언제야? 9월이었나? 이제 그때부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요거 요렇게 같이 쫓아가면은 조금 버겁다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조금 할 만하고 어떤 분은 더 힘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마다 습득하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요 강의에 맞춰갖고 여러분의 실력을 채워 나가는 거 이제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강의를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끝난 분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 기본 강의 안 끝난 분도 들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기본 강의 다 못 끝냈는데 이제 요게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기본 강의 진도 나간 건 복습용으로 활용하고 기본 강의 진도 안 한 것도 일단 라이브는 진행되니까 예습용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당연히 모르는 건 많이 나오겠죠. 그래도 뭐가 있구나라는 거 먼저 한번 지도 펼쳐갖고 구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볍게 듣는다라고 하면 효과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이제 가장 정석적인 분들 있잖아요. 기본 강의 듣고 이제 요약 강의 이렇게 들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문풀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나가시고 그 여러분이 문풀을 하는 과정 중에 기본 강의 시간 내 가지고 기본 강의는 한번 어떻게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점수가 계속 안 나온다라고 하면 기본 강의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3번 정도 들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 봐도 이제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꽤 괜찮은 실력이 쌓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요약 강의는 또 언제 활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시험 보기 직전에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디는 기억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요 요약 강의를 한 1.5배속 정도로 해서 빠르게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전체 진도 쫙 훑으면서 여기 뭐 있었지 여기 뭐 있었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그리고 시험 직전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의 설명은 요 정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끝나고 제가 피드백 잠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카페에 질문하시고, 요번에는 제가 뭐 이제 여러분 채팅 보면서 하나하나 대답해드리고, 이제 그런 거는 요 진도 속도랑은 조금 이제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뭐 만약에 질문 있다 그래서 채팅창에 올리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답변해 주시고 그런 건 좋은데, 이제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나고 그거 이제 피드백 해 드리는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 펼치시고요. 진도 나가 봅시다. 자, 첫 번째 행정법 통론이에요. 여기 우리 진도 나갔던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권력 분립과 행정에서 행정 개념, 행정법 알기 위해서 행정 알아야 되는데, 행정은 국가 권력 중에서 국민이 뺏어간 입법, 그리고 귀족들이 가져간 사법 빼고 나머지가 행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권력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 기관에 나눠서 서로 배치해갖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거. 이권 분립, 상권 분립 이런 건 이제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의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누가 하냐라는 거죠. 누가. 그래서 내용은 안 보고 누가 하는가. 그래서 행정부가 하냐, 입법부가 하냐, 행정부가 하냐, 사법부가 하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내용.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뭐 구체적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가 대립하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개념 징표설 요거 보시고, 결국은 이제 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요걸 포인트로 잡으셔야죠. 뭘 하냐. 그래서 법 제정하는 게 입법이고요. 그리고 법을 판단하는 거, 재판하는 게 사법이고, 그 외에 나머지가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장이 직원을 뽑는다라고 하면, 확인은 사법부에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에서는 사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는 행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해서 여기 정리 기억나시죠? 자, 입법은 법 제정, 사법은 법 판단, 행정은 그 외. 그게 실질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예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잠시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다가 잠깐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 OX 교재 배송받는 과정에서 이제 좀 손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좀 이렇게 한 묶음 반 정도가 책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잘못 보내줬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요런 배송 과정에 있는 CCTV를 좀 확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그 얼굴 나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정보 주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 있거나 정보 주체 동의 있거나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정보 주체가 저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배송하는 그 분이니까 또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범죄 수사로 넘어가야죠. 자, 하여튼간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래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가 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자, 여러분 좋았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찍혔어. 됐어. 찍혔습니다. 저에게 CCTV의 신이 제 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CCTV로 하나 잡은 거, 그거는 제 유튜브 보시면은 거기 썰모음, 제 주차장 썰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는 CCTV 열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카페에도 그런 분 계시던데, 근데 그 담당자한테 열람을 요청하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런 사유가 있으니까 요거 좀 봐달라고. 나한테 안 보여줘도 되니까 네가 좀 봐서 찾아달라. 일단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됐네. 책이 나뒹굴었답니다. 높은 데 있던 책이 나뒹굴어서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좋아요.
아, 갑자기 텐션 오르는데, 아! 자, 그러면 또 진도 나갑니다. 진도 나가. 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알아서 책 보면 안 돼요, 그냥? 어? 나 기분 좋은데? 우리 저기 영 앞으로 와요.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우리 먹고 놉시다, 그냥. 자, 뭐, 날씨도 우중충한데, 갑자기 기분 좋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자, 형식적 의미로는 누가 하느냐, 요거 세 개, 그리고 실질적 의미로는 요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안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요 통고처분이 있어요. 통고처분. 통고처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2회독이니까 통고처분 되게 쉽잖아요. 근데 완전 1회독일 때 통고처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통고처분은 이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절차 안 거치고 경찰서장이나 국세청장이나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통고처분 두 문자, 통고처분 권자 두 문자. 뭐예요? 뭐야? 기억나? 경찰로 출세하면 그거 그래서 경찰서장하고 세금 관련된 그 장. 자, 그래서 이제 요 통고처분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에 가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로는 사법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통치행위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자, 국가적 의사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민주적 정당성이래요.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 행위로서 사법 심사하기에 부적절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인데 그 국가에서 하는 작용 중에서 세세한 작용 말고 정말 국가적인 의사결정, 요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누구랑 뭐 동맹을 맺는다, 강화를 맺는다, 뭐 전쟁은 선전포고한다, 휴전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국가적 결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국기적이라고 써 있어. 국가적. 자, 그래서 통치행위 이제 제4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논의의 전제는 사법심사가 기본적으로 국가작용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개괄주의의 전제하에 그래도 그 중에서 일부 국가작용은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빼는 거.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열기주의와 개괄주의 개념 아셔야겠고요. 열기주의는 딱 법에 나열, 기록된 것만 행정쟁송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 근데 개괄주의는 일단 큰 개념 잡아놓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다 행정소송 가능하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를 처분이라고 잡고 있고, 처분의 두 문자 뭐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청구법 공행부준.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법집행행위,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작용입니다. 자, 외국 통치행위 싹 넘어가시고요.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서 긍정설 중에 권력분립설과 사법자재설 보시면 되겠죠. 대법원도 현재도 그 개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분립설 또는 사법자재설 요 정도 기억하시고, 자, 우리나라 통치행위 헌법에 규정된 통치행위는 요거 딱 하나 있습니다. 64조 사항에 자, 국회에 의원 자격 심사하고 의원 징계하고 제명하고 이제 요런 국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져오지 마라. 근데 사법심사 불가능하니까 통치행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판례 검토해 보면요. 이제 12.6 사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5.18 사건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그 확대 자체가 아니라 그게 범죄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그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범죄의 실행 행위인가 아닌가라는 거는 심사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국헌문란 요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좌우 위치 바뀌었죠.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아요. 근데 개최 과정에서 북한에 몰래 돈 갖다 준 거 요거는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심사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긴급조치 이것도 사법심사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왼쪽에 특별사면
요건 통치행위고 4번 좀 주의하세요. 가끔 나오는데 군사시설 설정, 군사보호구역 가끔 등산 가다 보면 막 철조망 쳐져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통치행위라고 본 판례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서운 취소, 훈장 부여하는 건 통치행위인데 훈장 취소하는 거는 심사 가능하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의결, 요것도 소송 대상 된다. 통치행위 아니다죠. 헌재 판례 검토해 보면요, 이라크 파병, 그 다음에 사면,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제 요런 거는 통치행위라고 봤고, 신행정 수도 사건, 여기서도 이제 통치행위 속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두 개 주의하실 점은 헌재는 특이하게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우리가 심사하겠다. 또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거 할 때마다, 정은이가 싫어하잖아, 정은이.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올해 날린 미사일만 해도, 아이고, 북한 동포들이 그 먹을 쌀 다 날리는 거지, 그거. 자, 이건 군사훈련 뭐 한다 만다라는 건 통칭이 아니다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사법심사에서 헌법 위반 아니다라고 결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긴급조치, 요거 아까 앞에서 봤던 긴급조치 관련된 거. 헌재도 자기가 심사하겠다라고 하고 대법원도 자기가 심사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고 그냥 각자 판례가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것들, 뭐 외교 군사행위, 그리고 요런 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같은 거. 지금같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일 때는, 지금 보면은 대통령 나온 당은 국민의힘인데, 근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통치행위로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가끔 뉴스로 나오죠. 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그거 이슈가 뭐냐면 낙태 금지 법안을 이제 국회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진 뭐 보시면 되고, 통치 행위는 누가 하는가? 대통령이랑 국회 둘만 기억하시고, 통치 행위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 자, 그리고 제가 공부 팁 같은 거, 문제풀이 팁 같은 거 여기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법적 구속. 역시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거 규율하는 법률이 있으면 그 법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 구제. 그래서 뭐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제는 회독을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겠죠. 아예 법원에서 심사를 안 해주니까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경우 보세요. 무슨 견해와 무슨 견해가 대립한다는데 판례가 없어.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오기가 안 나온다고 100%는 아니지만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돼요. 그냥 쓱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하면 통칭이 벌써 끝났네요. 자, 이제 행정의 분류로 갑니다. 여기서는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이거 뭐 급부행정, 공과행정 이런 단어 봤었죠. 그 다음에 침익행정, 수익행정, 복수효과적 행정, 복효적 행정. 복효적 행정도 참 중요하죠. 시험 내기가 참 좋으니까. 그리고 기속행위, 재량행위 뒤에서 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법적 형식 분류. 이제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공법 형식 행정에는 권력 행정과 비권력 행정, 요렇게 나누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 그 툴이고, 관리 행정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써요. 근데 이 비권력 작용하고 관리 작용이
같게 표현될 때도 있고 좀 비슷한 용어지만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관리작용이란 단어 자체가 좀 비판 많이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깊게 뭐 들어가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사법 형식의 행정에서 행정사법하고 협의의 국고행정. 그래서 순전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사인과 대등한 지위, 요게 국고행정이고, 그리고 행정사법은 사법적 형식이지만 공익 달성 목적으로 하는 것들, 뭐그 정도. 그다음에 행정법 조용구법이죠. 그다음에 행정법의 개념해서 이제 여기 뭐 사법, 사법, 공법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뭐 그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이런 것도 뭐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행정법의 특수성, 자 행정 주체의 우월성 인정해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고 결국 행정의 목적은 공익 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취지고 규정 형식상 성문법주의가 원칙인 거고 그 다음에 단일법전으로 행정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기본법도 있고 소송법도 있고 절차법도 있고 모험법도 있고 모험법도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다. 자, 그리고 규정 성질상 특수성, 획일성과 강행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적 자치 원칙, 원하는 대로 싫음 말고 이게 아니라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국민도 다 따라야 되고 행정부도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해야 되고 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안 보면은 지문 나올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기술성, 수단성, 비정치성, 이런 것들. 그래서 봐두시고요. 이제 단속 규정성. 요거는 제가 용어 정리 되게 신중하게 그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사법상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무효. 근데 행정법상 강행 규정은 대부분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한 경우 단속은 당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요 강행 규정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임의 규정과 훈시 규정이 있는데 임의 규정은 당사자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강행 규정은 당사자 의사로 제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훈시 규정은 위반해도 그런 뭐 법적인 효과는 생기지 않는 거, 뭐 무효라든가 아니면 뭐 단속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걸 훈시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처럼 무효가 돼 버리거나 단속 규정처럼 제재, 단속을 당할 수 있거나 어쨌든 효력이 생기는 거. 그래서 밑에 판례도 자 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무효는 아니다라니까 이게 강행 규정, 요 단속 규정성을 보여주는 판례죠. 아유 여기 정리돼 있네요. 그래서 강행 규정 중의 두 가지 의미, 임의로 적용 배제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임의 규정과 반대말이고 위반 시 효력이 부인되거나 제재된다는 의미와 반대말은 훈시 규정. 위반해도 괜찮다. 아니, 괜찮진 않지만 그냥 큰 문제 없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지도 원리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법이고요. 지도 원리, 민주국가 원리,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주인은 국가의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주권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헌법 10조에서 보시면 모든 국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이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가진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자기가 기본권 침해당했다라고 나서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본권을 실현해달라, 나의 정보 공개권을 인정해달라라고 지자체가 갑자기 나선다? 그럼 너 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명예훼손죄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러한 기본권 보호 의무 다했는지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는가 이게 심사지 최대한 해줘야 된다 이거는 심사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치국가 원리, 인치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형식적 법치국가에서 실질적 법치국가로의 전환. 와, 여기 예전 설명 보니까 뭐 빨무도 나오고 난리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쪽이 미국이고 요쪽이 유럽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히틀러, 나치당, 그 독재와 이제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새롭게 깨닫게 됐죠. 법치주의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실질적 법치국가가 탄생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뭐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뭐 만들어졌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기타의 지도 원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자, 여기서의 법원은 법의 근원, 연원, 그래서 존재 형식, 인식 근거, 재판소랑 다른 의미죠. 자, 법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문법과 불문법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각각 법마다 법원이 있죠. 형법의 법원이다라고 하면 성문법으로 정해져 있는 형법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각종의 형사 특별법들, 뭐 군형법,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 민법의 법원이다라고 하면 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각종의 성문법과 또 민법에서 관습을 인정하니까 형사법, 형법 영역에서 관습 인정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성문법주의 엄격하게 하는 건데 민법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 같은 불문법도 법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법의 법원 뭐냐라고 해서 이제 행정법이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3번 이제는 이회독이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법규성이 있는 규범만 법원이다라고 보는 견해와 법규성이 없는 규범도 법원이다라는 광의설. 그러면 이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잖아요. 없어도 광의설에 따르면 행정법의 법원이 되겠죠. 요 정도로 문제가 나오는 거고 문제 낼 때 행정 규칙이 법원성이 있게 없게 이거는 아예 문제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회도 이렇게 거치고 나서 다시 여기로 왔다라고 하면은 이 여러분이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거 중에서 많은 거는 해결이 된단 말이야. 될 거고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법규 개념 있고요. 제가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죠. 행정부 명령에서 법규 명령, 행정 명령. 그래서 이게 행정 규칙이다. 근데 지금 이제 알았잖아요. 이 밑에도 가지가 얼마나 많이 뻗쳐가요. 법규 명령 형식이지만 법규 명령 내용도 있고 법규 명령 형식인데 행정 규칙인 내용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법규 명령이 시행령에 아니야. 행정규칙 형식인데 법규명령 내용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제재처분 기준이 이 시행령에 제정됐을 때와 시행규칙에 제정됐을 때와 또 이제 그런 쟁점들 이게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뭐 뒤에 가서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행정법의 법원의 특징에서 성문법주의 그리고 불문법에 의한 보완.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메인으로 하고 그리고 불문법으로 좀 보완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나름 두 문자죠. 헌법명자, 관판조. 근데 저 중간에 조약 같은 경우에는 법률급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명령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행정법의 성문법원 해서 성문법 문서상으로 확정된 법이 성문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 기억하실 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명자급으로 그리고 이제 동일 단계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일반법보단 특별법이 우선, 구법보단 신법이 우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원칙끼리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인 구법하고 일반법인 신법하고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더 먼저 적용된다. 그러니까 구법, 신법 제끼고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이게 적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문법 중에서는 헌법이 있죠. 그래서 헌법은 행정법의